서울의 한 시내 중심가. 아니, 한국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외국인 여성이 어린 딸과 함께 시내 중심가를 걷던 중 갑자기 눈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멈칫합니다. 여성은 호기심에 그 줄을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 줄을 서 있었는데요. 저기 봐. 한 사람이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라고 쓰여 있네. 여성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공포스럽게 쓰여 있는 표지판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사람이 죽을 만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 걸까? 한국 사람들 제정신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요. 어린 딸은 그저 놀란 눈으로 엄마만 쳐다보고 있네요. 모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현재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에겐 올해로 10살이 된 귀여운 딸 소피아가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처음엔 어느 나라로 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저로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딸 소피아는 정말로 흥분했어요. 요즘 미국의 아이들 사이에서 K-팝, K-음식, K-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소피아도 역시 K-문화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마치 유명인이 된 듯 매우 좋아하더군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딸은 요즘 마치 인기 스타처럼 떠오르고 있다네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동양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장벽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임도 큰 게 사실입니다. 우선 미국의 학교 급식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미국에서 학교 급식은 작은 사회처럼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반영해요. 주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예산 문제와 법적 고려로 인해 고칼로리의 인스턴트 음식이 자주 등장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채소나 과일을 기피하는 학생들의 식습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제 딸 소피아의 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었죠. 몇몇 학생들은 영양가 있는 집밥을 선호해 도시락을 싸오고 다른 일부는 카페테리아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 선택을 하죠. 학교 식당은 마치 쇼핑몰의 푸드코트를 연상케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음식을 골라 그릇에 담고 이후에 계산대에서 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패스트푸드 체인의 입점이에요. 서브웨이, 피자헛, KFC, 타코벨과 같은 이름들이 학교 급식에 편입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마치 외식을 하는 기분으로 점심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이는 비록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 인하로 인해 1달러짜리 햄버거나 과자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의 급식 문화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소피아와 저는 이런 상황을 함께 탐구하며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가족의 작은 모험과도 같은 일이랍니다. 미국은 급식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어떤 학교는 현금이나 식권 런치 티켓을 사용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계정에 돈을 넣고 계정번호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간편하게 급식비를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용돈이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몇몇 학생들은 용돈을 아끼거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급식을 거르고 자판기나 매점에서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이런 선택은 종종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사를 하게 만들어요. 특히 염분과 칼로리가 높은 햄버거, 피자, 프렌치 프라이 같은 음식들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곤 해요. 교육 예산이 적게 책정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하죠. 이러한 지역의 학교들은 종종 신선식품 대신 조리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한 냉동식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급식 메뉴에는 채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 급식 제작회사 중 하나는 토마토 케첩과 토마토 소스를 바른 페퍼로니 피자를 채소류로 분류하는 장난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들이 학부모로서 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지만 딸 소피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감자튀김이 채식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니 정말 놀라운 주장이죠. 미국의 학교 급식 메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자입니다. 피자를 식단에서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부결시켜 결국 피자는 메뉴에 남게 되었죠. 미국은 사실 술이나 담배, 약과 같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식사 선택에 대해 간섭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중시하고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에서 통일된 급식 제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자신의 돈으로 음식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어요. 제 사랑하는 딸 소피아가 성인병을 진단받았거든요.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소피아는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몸무게가 약 20kg가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소피아가 정상 체중을 가진 아동들에 비해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환경이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 소피아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 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인데 딸은 거의 모든 종류의 피자에 집착할 정도로 열광해요. 채소가 식탁에 오르면 질색을 하고 오로지 고기만 찾곤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주면 그대로 가져오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싸준 도시락을 놔두고 피자를 사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피아가 살이 계속 찌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훈계하면 딸의 얼굴은 금방 어두워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의욕을 잃는 모습이 금방 눈에 띄어요. 얼마 전에 소화비만과 소화우울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강의를 들은 후로는 더욱더 막막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 가장 큰 고민은 소피아가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고칼로리의 음식을 좋아하는 그녀의 식습관이 더욱 악화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만 비만이 더 심해질까봐 두렵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부모로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소피아의 친한 친구 중에는 중국인 소녀가 있는데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같아서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의 엄마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때때로 그들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죠. 한 번은 중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갔을 때 중국의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면서 정말 풍성한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맛있게 튀기고 볶은 요리들이 줄을 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중국인 엄마가 한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이 짜고 매우며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고 하면서 그런 음식들이 소피아의 성인병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걱정을 표현했어요. 더구나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독특한 재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살을 다 발라내고 남은 뼈를 버리지 않고 푹 고아서 먹는다든지 닭발을 고추장에 듬뿍 바른 후 눈물을 흘리며 먹는다든지 지방 덩어리인 삼겹살을 구워 먹는 풍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나뭇잎을 빨갛게 양념해서 쌓아놓고 한 장씩 떼어 먹는 행동이나 그와 관련된 에티켓도 특이하다며 외국에서 보는 드라마가 모두 겉모습만 그럴싸한 것이라며 실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으로의 이주가 결정되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생활이 소피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뉴욕을 출발해 약 13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시차 조정과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해 첫날은 거의 잠만 잤답니다. 다음 날 피곤이 좀 가신 후 가족과 함께 한국의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죠. 우리가 선택한 곳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였어요. 그곳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뛰쳐나온 듯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주 핫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날씬하고 멋있어 보여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죠. 마치 K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딸 소피아가 크게 놀라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소피아가 가리킨 방향으로 눈을 돌렸을 때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판에는 김밥, 떡볶이, 두 사람이 먹다 한 사람이 죽어도 책임 안 집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이 얼마나 맵고 자극적인지를 강조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웠던 덕분에 간판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죠. 이상한 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떡볶이가 생각보다 매우 맛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콤달콤한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소피아도 줄에 서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색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니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겪게 될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떡볶이 간판을 보고 너무 경악해서 남편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침착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죠. 남편은 한국에서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완전히 어떤 일에 몰입했을 때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언어 유희의 일종이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먹다 한 사람이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정말 맛있을 때 자주 쓰는 속담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되면서 딸 소피아는 처음으로 한국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치즈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주었죠.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딸이 도시락을 전혀 먹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급식실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들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소피아의 한국 학교 생활은 정말 다채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친구들의 밝고 친절한 성격에 매료되었어요. 소피아가 학교에 적응하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급식실에서의 첫 경험은 소피아에게 작은 문화 충격을 주었죠. 한국의 급식 식단은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식단으로 가득 찼는데요. 잡곡밥, 떡국, 불고기, 삼치구이, 된장국 등 매일매일 다른 메뉴가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점심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급식표 위에 좋아하는 메뉴에 동그라미를 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첫 급식으로 나온 비빔밥은 모든 반찬을 하나의 큰 그릇에 넣고 마구 섞어 먹는 방식이었어요. 소피아는 자리에 앉아 긴장감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반찬들이 한데 섞이는 장면을 지켜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접시에 담긴 다채로운 재료들, 노란 콩나물, 초록 시금치, 빨간 무,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고기를 개별적으로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비빔밥을 즐겁게 비비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고 망설임 없이 모든 재료를 열정적으로 섞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특히 콩나물, 시금치, 무볶음, 소고기, 버섯, 당근, 호박과 같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비빔밥을 먹고는 놀랐습니다. 맨 위에 올려진 계란 프라이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소피아는 이제까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초록, 노랑, 빨강이 한데 어우러져 갈색의 조화를 이루는 동안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딸은 친구들과 함께 비빔밥을 비비며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은 매콤하고 달콤하며 구수한 맛의 완벽한 조화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해요. 소피아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박이야. 소피아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저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모든 것을 섞는 게 이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이런 맛은 처음이야. 각 재료의 맛이 섞여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더라고. 실제로 비빔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레시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비빔밥의 맛과 그 경험은 소피아에게 새로운 문화적 이해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딸은 이제 매일 학교 급식 메뉴를 기대하며 새로운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의 급식표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들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매일 급식을 기다리는 새로운 맛의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딸 소피아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한국의 급식 덕분에 그녀는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영양이 골고루 배분된 식단 덕분에 밥을 2번씩 받아 먹어도 체중이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급식은 매우 영양이 균형 잡혀 있으며 맛도 좋다 보니 소피아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푹 빠지게 되었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미국이 비만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식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미국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요. 미국의 학교 급식이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고 고칼로리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국의 급식은 그야말로 천상의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깊은 정성과 시간을 들인다고 하죠. 밥은 짓는 것이라는 말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기울이며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조리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노고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매 식사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성과 배려가 담긴 식문화는 소피아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급식과 식문화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저희 딸을 보며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낍니다. 동양의 신비로운 기운을 받은 저희 가족은 앞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이 멋진 경험을 꼭 공유하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